마감이라는 말은 무겁다. 우리 네 사람에게 마감은 하기 싫은 숙제에 기한이 있거나 대표님에게 보고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같은 때에 쓰인다. 마감이 있어서 유유라는 몇 안 되는 글자는 급하게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모두에게 용서되는 이유이자 그 말이 담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없기에 위로까지 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이다.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우리 네 사람은 대체로 일에서는 마감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린 자기 삶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는 간헐적 기록자들이었다. 삶을 기록하는 일에는 마감이 없기 때문이다. 네 사람 모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지만 기록들은 점점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우리의 한 해를 제대로 기록해보자고 계획했다. 우리 네 사람은 모두가 20대일 때 같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다. 지금은 우리 네 사람 모두 30대가 되었다. 퇴사한 날도 그 다음 진로도 각자의 특기와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의 주기도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오는 주기도 점차 멀어졌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여전히 친밀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서로 삶의 맥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기 다르기에 서로를 궁금해하고 또 다르지 않기에 서로를 공감한다. 매달 말이 되면 단톡방에 빼꼼 인사를 던지며 5만 원, 10만 원씩 돈을 꾸어가는 게 일상이다.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돈을 꾸어주는 일이 우리가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깊이와 거리다. 자기 배로 낳은 어린아이나 늙은 부모에게 하듯 돈과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꺼이 안부를 묻고 서로의 집으로 향한다. 함께 글을 쓸 때도 그랬다. 마감으로 정해둔 절기가 돌아오는 때마다 조용했던 단톡방이 시끌벅적해졌다. 이 모든 쓰기의 시초에는 강요가 있었다. 30년 전에는 억지로 써야만 했다. 어느 날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라는 원칙과 함께 사절지 그림 일기용 스케치북을 쥐어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의 무게를 몰랐던 어린이에게 그 원칙은 처음엔 견딜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케치북이 팔절지 그림 일기용 노트가 되고 칸 노트가 되고 마침내 줄 노트가 되면서는 달라졌다. 저녁에 일기를 써내지 못하면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나를 따라다녔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몇 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던가? 날마다 똑같은 일을 무조건 하는 것의 지루함과 위대함을 한꺼번에 알게 된 계기였다. 사절지 스케치북에는 별 내용이 없었다. 졸라맨의 형상을 한 사람이 둘 등장한 채 이렇게 쓰여 있을 따름이다. 오늘 엄마가 나를 혼냈다. 나는 엄마가 밉다. 그런데 아빠도 밉다.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없지만 이만하면 6살 아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논리 아닌가? 스케치북이 공책으로 바뀌면서부터는 글이 길어지고 소재도 한결 풍부해졌다. 원칙도 지켜져야 했다. 며칠씩 친척집에 머물 때도 일기장만큼은 반드시 챙겨가야 했다. 글감이 없으면 동화나 시라도 써야 했는데 나는 가상의 친구 초롱이나 세롬이에게 편지 쓰는 편을 택했다. 초롱아, 오늘 하루 어땠어?
상상으로 만들어낸 친구가 아니면 말할 상대가 없었을 만큼 나에겐 현실 친구가 없었다. 친구와 어울릴 줄을 너무 몰라서 학교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였기에 그걸 엄마도 알고 있었다. 엄마는 내 일기장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엄마는 나의 사회성을 키우는 것을 당신 나이 37, 생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 같다. 지금의 나보다도 어린 그때의 엄마가 책에만 빠져 현실의 사람은 좋아할 줄 모르는 딸이 세상에서 남들과 무탈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길 바랐던 흔적이 나의 일기, 그리고 몰래 본 엄마의 육아일기 군데군데서 엿보인다. 엄마와 내가 글로 쌓은 유대감은 30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여자 대 여자의 연대로 변모했고, 엄마가 그토록 부지런히 글로 알려준 사회성은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원천이 되었다. 결국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소통하며 밥벌이하고 있으니 말이다. 강요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강렬한 욕구이자 소망이 된 글쓰기는 나의 전부에 가깝다. 식물을 집에 들이기 시작한 건 정확히 1년 전. 남쪽으로 작은 창인한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다. 어둡고 선선했던 북향집에 살면서는 가끔 꽃이나 사놨으면 사놨지 들일 엄두를 못 냈던 화분을 쨍쨍한 볕이 드는 남향집에 이사와서야 하나 둘씩 들이기 시작했다. 꺾어둔 꽃은 날이 지나며 시들어가지만 작은 화분이어도 뿌리를 튼튼히 받고 있는 식물은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해진다. 어느새 올려둔 화분으로 창이 가득 차고, 그래도 공간이 모자라 천장에 나사를 박아 걸어두고 의자를 사서 올려두는 등 이제는 10가지 넘는 식물을 기른다. 이 집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남향볕에 좋아하는 책들이 바랄까봐 이중으로 커튼을 맞췄는데 식물을 들이고서는 커튼을 걷어버렸다. 소중했던 종이장들은 색이 바래가지만 새로운 소중이들은 볕을 받아 진한 녹색으로 더 튼튼해진다. 새로운 식물을 들일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My New Baby라고 자랑하듯 게시물을 올리지만 진짜 내 아기 같아서 그런 말을 쓰는 건 아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처럼 식물에도 반려를 붙여 어떤 이들은 반려식물이라고 그것들을 부르거나 자신을 식집사라고 칭하는데, 글쎄 나는 그냥 집안의 다른 장식품처럼 종종 먼지 털어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식물을 기른다. 사실 이파리에 앉은 먼지조차 안 닦아준 지 오래됐다. 내 방에서 지내는 식물들은 산이나 들에서 땡볕과 비바람을 직방으로 맞으며 크는 나무랑 풀들하고는 달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틱한 감동을 주지는 않는다. 그냥 가끔 새순을 내고 그 새순이 몇 주간 다 자라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이파리가 나고, 오래된 이파리는 조금씩 누렇게 뜨면서 몇 주간 시드는 시기다. 순식간에 변하는 건 없고 모든 건 슬슬 진행된다. 나는 누렇게 변한 잎은 싹둑 잘라버리고, 줄기가 얇아지면 가끔 물에 비료를 타주고, 벌레가 꼬이면 농약을 친다. 식물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때마다 나의 대처도 변한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방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계절 따라 속도와 모양이 달라진다. 대체로 습하고 더운 여름에 무성해지고 볕이 부족한 겨울에 성장을 멈추거나 웃자라지만, 아이비는 여름에 흐느죽죽해지고 겨울에 튼튼하게 길쭉해진다. 그렇게 1년을 4계절을 낳았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따뜻한 이 남향집에서 이 꼬물이들과 함께 이제 잘 키워버리라 하는 굳은 결심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사계절 함께 만난 것들과는 잘 지낼 자신이 생겼다. 얼마 전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부엌용품 사이즈가 예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작아져 버렸다. 대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관계와 경험의 폭이 왜소해질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이즈를 줄여놓은 측면이 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겪지 못한 경험과 문화들이 아쉬워졌다. 핵가족에 살던 엄마조차 흙 묻은 열무를 다듬어 동치미를 담그고 생김에 기름을 발라 직접 구운 김을 해먹던 클래식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 혼자 살면서 그런 광경을 보거나 시도해보는 것은 아주 요원한 것이었다. 10분쯤 파스타를 삶아서 슈퍼마켓에서 사온 토마토 소스를 부어 먹는 인스턴트 요리가 1인 가구로 내 식탁의 주된 요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내 삶이 늘 윤기 없이 시중 소스를 버무린 파스타 같았던 것만은 아니다. 대가족은 없을지언정 함께 밥상에 둘러앉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30명 정도 되면 점심시간마다 20명은 회사 근처 백반집에 가고 67명 정도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 나 역시 도시락파였다. 67명이면 반찬을 각자 한두 가지씩만 가져와도 여남은 가지쯤 되니까 다 같이 싸가지고 온 반찬을 펼쳐놓고 관용구처럼 진수성찬이구만 하고는 했다. 그 중에는 전라도에 있다는 누구의 남자친구가 해서 보내준 반찬도 있고 누구의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로 만들어 보내줬다는 반찬도 있었다. 먼 길 온 락앤락통들이 사무실 냉장고를 가득 채웠고 점심시간이 되면 크고 작은 접시에 얼마씩 덜어 먹고는 했다. 통 크게 덜어도 락앤락통이 어찌나 큰지 반찬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연화문 가지의 반찬들을 나누고 동료들이 뒷짐지고 일러준 훈수 덕분에 잘 자라난 바질로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를 해먹는 일. 내 일상의 어떤 부분은 대가족의 시대보다 왜소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만큼 왜소해진 생활이라야 맛보는 기쁨 같은 것도 있다. 작아져서 귀엽고 드물어서 더 만나고 소중한 것들. 동료들과 모여 앉아 노닥거리는 하루 1시간의 귀중함. 퇴근해서 혼자 충전하는 시간의 해방감. 서울에서 강원도만큼 멀리 있는 존재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 뭐 그런 것들. 행운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날에 곧 다가올 하강 곡선을 예상하는 건 내 오래된 습관이다. 이 생각을 처음 한순간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대학교 4학년 가을이었다. 박안서와 공지영에게 푹 빠져있던 때였다. 두 작가의 소설을 도서관에서 잔뜩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하늘이 눈부시도록 맑고 푸르러서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지 세워보니 갑자기 서글퍼졌다. 평균 수명만큼만 산다고 해도 어림잡아 60번 정도는 더 마주할 텐데 별 생각 없이 지나쳐버린 23번의 가을이 아까웠고 왜 인간에게는 이만큼의 시간만 허락된 것인지
자연의 섭리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불현듯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생이 흘러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넘치게 행복한 시절을 보낸 뒤에 무엇이 남을까? 지금보다 덜 좋은 시기를 나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불안해졌다.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을 이유는 없었다. 굉장한 사랑에 빠진 것도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 그저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충실한 대학생의 생활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어쩌면 그 아무 일 없음이 행복의 핵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후로 적당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때되면 계절 바뀌듯 반복하여 펼쳐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까지 묵묵히 걷는 것뿐이었다. 한때 한껏 행복했던 기억이 나를 지켜주는 건 어느 길을 걷든 유효했다. 좋은 시절과 그렇지 못한 시절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게 인생이라면 지금 길어진 난만큼만 좋은 시절이 더 많기를 기도하며 야구팬이라면 늘 하는 소리가 있다. 우리 팀이 가을 야구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응원하는 팀은 작년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아픔을 딛고 올해 가을 야구에 진출했다. 이날을 기다려왔다. 나는 7전 4선승제의 경기를 모두 현장에서 관람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체력과 일정 관리를 했고 거금을 들여 응원용 복장을 마련한 다음 피아노로 단련된 손가락 근육을 빠르게 놀려 티켓팅에 성공하고서 비장하게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팀이 가을의 한복판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스포츠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팬질이든 한 번쯤은 경험하는 걸 타인에게도 권장하곤 한다. 팬질의 대상이 주는 희노애락은 둘째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에 겸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라면 그의 성공일 뿐이다. 사실상 나의 현생과는 무관한 성공, 나의 존재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를 갈망하고 응원하며 그의 성공에 기뻐하고 실패에 아파한 모든 순간이 현실에서의 짝사랑도 버티게 해주었던 것 같다. 팬질만큼이나 짝사랑도 제법 해온 터라 할 수 있는 말이다. 짝사랑을 처음 할 때야 밤낮으로 가슴앓이하며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어느 순간 내 사랑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자 사랑하는 게 편해졌다. 마치 팬질을 하듯 주고 싶은 마음을 몽땅 주었다. 돌이켜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표현이 문제였다.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기도 했다. 별로 미안하지는 않았다.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기에 내가 주지 못한 마음을 그는 다른 이로부터 받을 것이었다. 내가 주지 못한 마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가끔은 궁금해진다. 돌려받지 못한 사랑의 상처보다 돌려주지 못한 사랑의 회한이 항상 더 깊다. 주고 싶은 만큼 주지 못해 어딘가에 남아있을 사랑의 뒷모습은 내가 아는 어떤 뒷모습보다도 처량하다. 한때는 열렬히 환영받다가 어느 서늘한 아침 길에서 쓸려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마는 붉고 노란 낙엽들을 보는 요즘이면 서로가 밀어내고 튕겨내어 돌고 도는 마음들도 어딘가를 떠돌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 쓸쓸해진다.
정처를 찾지 못한 마음들이 가여워진다. 별 수 있나? 그 모든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4번 타자의 배트에 정확히 맞고 쭉쭉 뻗어나가 담장을 넘어버리는 호쾌한 한 방이길 바라는 수밖에. 그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일지언정 계속할 수밖에.